개인의 삶, 지금 이걸 보시고 내 삶이 저 평균적인 삶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저거로 다른데? 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르면 뒤처져 있나? 혹시 앞서가 있나? 이 근거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저 판단보다 좀 앞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기회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보다 저런 흐름보다 내가 좀 뒤쳐져 있네? 따라가시면 돼요.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불황이 올 거고, 정말 그 퍼펙트 스톰이 2023년도에 따라서 불안감을 엄청 자극하고 있는데, 이런 객관적 통계를 막 증명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자산가들은 그걸 아마 기회로 삼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이제 책에 든 거는 그 사이토 세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은행 출신의 그 리쿄대학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장기 불안에 빠졌는가를 분석한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사실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10년 전인가? 어쨌든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일본 은행 출신의 엘리트 관료예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본 불황을 한복판에 경험해가지고, 일본 은행 시절이니까 설명하는데, 이때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용어를 하나 설명합니다. 사회 극장화라고. 사회 극장화가 뭐냐면, 불황이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막 하는데 나는 현타가 안 오는 거예요. 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일본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꺼내보는 책들이 일본 그 시기에 이게 버블 꺼졌을 때 너무 자주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날 정도인데, 근데 그 책에서 일본 국민들이 실제로 현실에서의 이게 진짜 어렵네? 라고 느낀 거는 97년도 정도예요. 근데 수치로 보면 버블이 딱 깨진 시기 언제냐? 89년도에 엔고가 되고 92년도에 버블 정점 찍고 쫙 내려오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현타를 느꼈을 때는 야마이치 증권이라고, 그게 200년 정도 된 증권사고, 우리나라 증권사 몇 개 합쳐야 절대로 엄청난 큰 증권사입니다. 거기서 증권사가 파산합니다. 파산해요. 네, 97년도에. 와. 그 다음에 일본 경제가 흔들리니까 주변에 동아시아 쪽으로 확 확산돼가지고 우리나라도 IMF까지 연결이 된 건데, 그러면서 실직이나 이게 막 연쇄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조금씩 안 좋은 신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느꼈죠. 근데 이때 97년도에 그 일본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다마고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키우는 기계로 키우는 건데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 공교롭게 일본의 지금도 사회 현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히키코모리라고, 그게 9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존재한 현상이지만 90년대 초중반부터 혼자만 집에 안에만 머물러서, 그러니까 밥 세 끼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그냥 극장에서 감상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드라마 영화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그 현상하고 복합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경제적 위기는 90년대 후반에 옵니다. 그 갭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경제적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 위기의 현타는 아마 2023년 상반기에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반영됐고, 한두 달은 내가 고금리의 이자를 낼 수 있지만 6개월 되고 1년 내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을 재구성하거나 이렇게 좀 늦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에 따라서 경험한 세대에 따라서 다를 텐데, 고통의 기억이 97년도 IMF 때나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에서 겪었던 40, 50대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2030이 그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들 없는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도 확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레버리지가 효과가 있겠네, 지금 들어갈까? 계속 그 앞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 기억이 되게 사실 무섭습니다. 앞도 한 번도 무서운 불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 얘기를 공교롭게 그 작년에 엄청 히트를 했던 책 중에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고 아시죠? 네, 레이달리오. 소개해본 그 분도 계신 것 같던데, 레이달리오가 그 얘기를 딱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게 세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투자 패턴이나 여러 가지 이걸 제약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에서는 주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이 버블이 생기면 떨어지게 되고 또 바닥을 치면 다시 또 올라갈 거 엿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레이 달리오가 설명하는 얘기 중에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49년생이세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죠. 돈 많은 어르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 세대가 29년 대공황을 미국의 1929년 그 엄청난 대공황을 겪었던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트라우마에 가깝게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그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기가 존재해도 계속 멈칫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분이 설명해요. 2020년대에 MZ세대라고 하는 2030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래들끼리 바보 취급당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3% 되는 거 은행, 야, 투자 수익으로 4, 5% 이상 내면 되지. 10%, 20%, 100%도 가능해. 라고 몸으로 생 기업이 그거밖에 다잖아요.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주기의 폭이나 넓이가 좌우된다, 이렇게. 그 세대, 그래서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설명하셨겠지만 되게 흥미로운 책 중에 하나가 그 현명한 투자자 있잖아요.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하는 벤자민 그레임이 썼던 그 책이 1948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을 완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 앞에 굳이 계속 투자하고 투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근데 2020년대에 그걸 읽은 사람은 아니 왜 이게 설명되지 않는 걸 왜 자꾸 설명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 당시 그 1928년도부터 그 시기를 썼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주식 투자를 투기로 알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설득하려고 투자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설득하려고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는 설명을 이 사람들 그 투자 행위가 이미 몸에 투기로 박혀 있는 것을 바꿔보려고 굳이 설명을 넣은 거죠.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그 책이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주관 통계만 가지고 개인을 설득할 수 없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생활에 대한 경험이 이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청년 시대에 무슨 경험을 겪었냐에 따라서. 네. 진짜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그 코로나 이후 때 그 재테크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그 뭐 MZ 세대로도 꼭 구분하지 않아도 주식투자 처음 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보면 그때 V자 반등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조금만 떨어지면 아 이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지난주에 막 7% 막 10% 이렇게 올랐잖아요. 막 네이버 카카오 그 막 주식들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거시경제를 좀 다루시는 분들은 경제 전망서 쓰시고 이런 분들은 그 주가와 경기의 그 침체, 그러니까 경기와는 이게 선반영과 후반영과 이게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계속 강조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물과 이게 주가가 어떻게 다른가 그 시차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기 전망은 의미 없다고 얘기하죠.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역시 각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충분히 낮아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싼 거, 네. 좋은 걸 싼 거 기업 있거든요. 지금 가치 투자자들 눈이 막 붉어져가지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도 진짜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사람이 지금 주관적 기업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휩싸일 수 있는 분위기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객관적 통계를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트렌드 모니터 2023을 통해서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조사를 통해서 40, 50% 된 것들을 이렇게 종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대중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행동을 한 50% 내외, 이 정도가 평균이네. 이런 거는 패턴이 이렇겠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작년이나 뭐 제가 찾아보시면 유튜브 엄청 나가서 했는데, 거기에 욕을 해주시는 댓글도 많아요. 제가 아주 즐겨봅니다. 1일 1욕 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건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댓글 중에 많은 댓글이 이것도 하나의 현상인데 잘 보시면 저거는 나랑 다른데 틀리네. 요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중소비자들의 통계는 평균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김남도 교수님은 평균 실종 얘기하고, 저희 책에도 사실은 이제 버티컬 소비라고 해가지고 양극단의 소비, 뭐 이래서 평균적 소비가 없어지는 현상들은 존재하는데, 저희가 올해 다루고 있는 것들은 평균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든 평균은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평균적인 이야기예요 하면 평균은 일종의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 지금 이걸 보시고 내 삶이 저 평균적인 삶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저거로 다른데? 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르면 뒤처져 있나? 혹시 앞서가 있나? 이 근거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저 판단보다 좀 앞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기회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보다 저런 흐름보다 내가 좀 뒤처져 있네? 따라가시면 돼요.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지, 이 자료가 내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틀렸다고 판단하시면 효용가치가 훨씬 떨어집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평균이 없어지는 현상은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이 불황기에는 점점 더 희소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자산을 아주 의미 있는 데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도 보면 그냥 소비가 아니라 이제 5R이라고 5개의 R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소비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5개의 R이라는 게 리유즈, 다시 쓰고, 리사이클, 재활용하고, 리퓨즈, 거부하고, 그 다음에 로트라고 해서 썩는 제품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듀스, 덜 쓰고. 이 5개, 그러니까 소비를 하나 해도 의미 있게 하려고 하죠. 사회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나.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하려는 소비 현상들, 이게 자산이 많으면 그냥 낭비하는 것도 생겨요. 그게 하나의 또 문화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시간과 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간을 저축하는 행위를 미라클 챌린지 막 이렇게 막 의미 부여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이게 2023년도 이후에 강력한 소비자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통계학에서 그 약간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 정규분포가 그려지는 건데, 나는 이 앞쪽 꼬리에 있을 수도 있고 뒤쪽 꼬리에 있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 그 성찰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네요. 그렇죠. 이 책의 효용가치는 거기 있어요. 이게 평균적 소비자로 그러면 그건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시고, 내 삶에 비해서 여기는 내가 전혀 몰랐던 평균인데? 그러면 한번 힌트를 얻으시고 유행에 참여할 만한 의도가 있으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되고, 이 생각보다 내가 앞서 있는데? 그럼 기회를 찾으시는 거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책에서 다시 돌아온 오래된 감정, 근심 걱정, 요건 뭐예요?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매년 감정을 측정해가지고 큰 한국 사회의 대중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흐름이 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좀 흥미로운 대목은 있는 게, 저희가 요거를 그냥 한 건 아니고 86년인가? 87년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민경환 교수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정서영 심리학 전공자신데, 그쪽에서 낸 논문이 있어요. 한국어의 감정 단어. 그게 86개인가, 거기 87개 돼 있는데, 다 세봤더니 86개 돼요. 근데 어쨌든, 감정 단어를 저희가 측정을 다 해가지고, 자주 경험하는 30개를 골라냈어요. 네. 긍정, 부정, 중립. 그래서 매년 2013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2016년도 한 해는 빼먹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저희를 질책해 주십시오. 근데 매년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중심적 10,000명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한 해 동안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 있을 거냐?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매년 똑같이 1등이 근심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1년 차였던 2020년과 코로나 2년 차였던 코로나 2021년, 이 두 해는 답답하다가 1등이었어요. 바뀌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근심 걱정이 다시 1등을 했는데, 큰 흐름은 불안감이나 이 안에 있고, 맨 위의 감정에 독특한 시기가 2018년도에 1등했던 감정이 지겹단가? 심심하다였나? 그랬어요. 대선이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별로 이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대통령 탄핵이 있기 전에, 2016년, 2015년도에 급속하게 성장한 대중 감정이 있었어요. 화난다였습니다. 되게 흥미로워요. 그때 뭐가 있었지? 2015년도에 뭔가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죠. 주택가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안 좋은 일까지 겹쳐졌는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재미있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재미있다라는 감정은 보통 저희가 15위권 내외에 왔다 갔다 하다가 7위까지 팍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답답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고 하잖아요. 이게 소소하게 의미 부여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돈 안 쓰고 활동을 줄이고 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SNS 올리고 챌린지화 하잖아요. 소소한 의미를 찾는 거죠. 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네. 아니, 무지출하고 구두쇠처럼 사는 건데, 구두쇠처럼 살는 건 사실 답답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의미 부여를 하고 소소하게 재미나 의미를 부여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재미있다는 감정으로 튀어나온 거죠. 역설적인 거죠, 아주. 네. 그러네요. 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삶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화하고 있는 거네요. 조금씩 조금씩. 네. 와, 감정이. 디테일한 의미 부여를 찾아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약간 더 이렇게 성숙한 문화로 간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나름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울하게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앞에서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잖아요. 네. 했잖아요. 돈을 좀 아끼고. 네. 근데 이게 직장 생활 변화랑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 그 직장인들 중에서 이 무지출 챌린지에 대해서 반응이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2030과 4050이 달라요. 근데 2030은 일단 회사에 도시락 싸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 비율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커피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탕비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탕비실. 많이 채워 넣으셔야 돼요. 총무팀 직원분들은. 지금 생활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4050은 그러면 뭘 줄이냐? 저녁 회식을 줄입니다. 저녁 모임 숫자를 이런 거 비율 줄이는 게 확 늘어났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2030과 4050 전부 다 사람 만나는 빈도를 줄이고 있어요. 2020년도에 그 자발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적으로 도입되면서 사람들 만남이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벌어졌잖아요. 근데 2023년도 이후에는 그 2022년도 하반기에 지금 4차 대유행이 예고돼 있고 이미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마도 자발적 거리두기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다시. 이거는 자발적 의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소수 집중의 인간관계로 강화될 거예요. 이게 근데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향은 소수 집중의 인간관계가 되면 의외로 요 유탄이 직장 생활하는 후배 직원들한테 유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택근무 시스템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2022년도 작년 말부터 올해 갑작스럽게 등장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요. 필패 신드롬이라고. 그게 이미 20년 전에 출간됐다가 한때 팔고 절판된 책입니다. 그래요? 그거를 독자들이 요청해갖고 다시 팔아서 MD에 선택받고 해당 분야의 탑 랭커 중에 하나에 올라가 있어요. 와.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심리학자 2분인가 3분이 쓴 책인데 한 3,000명 정도를 연구를 해가지고 낙인 효과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분석해가지고. 근데 낙인 효과가 뭐냐면 이제 실력 있는 아이도 실력 있는 친구도 못한다고 낙인을 찍어 놓으면 결국 못하게 되더라. 이거를 이제 사실은 상식인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증명한 건데 이거를 다시 찾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재택근무 제도가 사무직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차, 2년차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됐잖아요. 정부에서 그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현장에서 근무 안 하면 놀 거다. 관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생산성이 생각보다 문제가 없다는 게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지속하겠다 뭐 선언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 시즌이에요. 평가 시즌에 저희가 한 의견을 보면 상사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의견이 많아. 그리고 상사와 소통이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회사에 출근 안 하면 직장 상사 눈치를 안 보도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감정노동을 줄일 수 있어서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이게 재택근무의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재택근무의 단점은 소통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1년 동안에 개선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태도도 좋아지고 실력도 좋아졌는데 평가 시즌이 왔는데 이거를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 원래 그랬지 뭐 그러면서 예전의 평가 낙인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강조한 거는 이 낙인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 50대 관리자급에서는 소수 집중 인간관계, 이제 인간관계를 넓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인 효과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 들으시는 관리자분들은 지금 내가 한 평가 시스템이 진짜 객관적이고 이 사람의 태도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나 이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를 지적을 하나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무지출 챌린지가 주는 하나의 부메랑의 효과가 2030과 450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가 2030이 회식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법카를 쓰는 직장 회식에 적극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야, 약간 좀 너무 치사하게 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장 회식에 대한 태도가 어땠냐? 이게 7월 달에 저희가 조사해본 바 그때 물가가 엄청 올라서 올렸거든요. 올라간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법카를 쓰는 그 회식에 적극 참석하는 비율이 2030이 높아졌는데 직장 회식할 때는 태도는 4월 달에 바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귀찮고 가기 싫고 막 되게 부정적인 거였어요. 180도 바꾸면서 뭐가 바뀌었냐? 회사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자기 일과 자기 능력에 대한 성찰적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파이어족, 재무적으로, 재정적으로 은퇴를 조금 더 일찍 하려고 하는 40, 50대 하려고 하는 2030의 태도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미뤄지고 있어요. 조사해보면 10명 중 7명이 그 태도를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의 현금 흐름이나 엔잡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조직이나 이쪽에 좀 더 관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개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기개발 활동의 방향은 근데 놀랍게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회사 생활에 열심히 하겠다는 거네. 직무 지식이나 뭐 이쪽 직무 경험 쪽에 투자를 하겠네.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투자하냐면, 몸 관리, 재테크 관리, 이런 거예요. 순위로 보면 돈과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는데, 직무적인 지식은 낮고, 돈 관리하고 몸 관리가 높아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면 여기 남아있으려고 하는 한 조직이나 이쪽 커리어를 오래 하려고 하는 니즈가 얼마나 되냐? 10명 중에 한 3명밖에 안 되긴 해요. 많이 줄어드는 거. 그런데 옮기려고 하냐? 그거 반입니다. 15%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옮기려는 니즈는 거의 없는 거고 여기 남아있을 니즈는 좀 더 큰데 그게 높진 않은 거죠. 그러면 왜 자기개발에 몸관리, 돈관리를 가냐? 이 사람들이 지금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현실 진단이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뷰카라고 책에는 썼는데 이게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그 다음에 모호성,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확실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이게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회사의 의지는 있다 해도 나를 지켜줄 그 회사가 유지될지에 대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관리하고 재테크 공부하는 쪽에 좀 더 시간을 씁니다. 자기 개발 포인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투자나 이쪽이 다 뭐 안 좋고 성과가 안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분간 투자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투자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물론이고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투자 시장은 위축될 수 있는데 투자 공부 시장은 늘어날 거예요. 자기 개발을 재테크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마 2022년, 3년, 4년 정도까지는 계속 인고의 시간을 그 공부, 돈 관리나 이 모니터링 하는 시간들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마 투자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축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유튜브가 역할을 웅달님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같은 걸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실시간으로 조회수를 볼 수 있고 데이터도 워낙 그 유튜브에서 잘
애널리틱스를 만들어놔서 볼 수가 있는데 장이 조금 나쁘면 확실히 조회수가 떨어지다가 그렇죠. 반등되면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트렌드를 네. 오늘 이제 많은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런 거를 이제 독자분들이 삶에서, 사업에서, 일에서 잘 적용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또 이제 이런 불확실한 뷰카의 시대 속에서 조금 더 생존을 하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내가 앞서 있느냐, 또는 거기 따라잡아야 될 포인트로 생각하시느냐를 잡아서 그 기회를 발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요거의 마무리 차원에서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야, 두 가지일 수도 있는데, 하워드 막스라는 분 아시죠?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엄청난 명제를 쓴 그 단순한 논리 속에 사실은 주옥 같은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개별 종목에도 되게 채권 전문가시긴 하지만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한국에서 한번 오셨죠, 얼마 전에. 네. 어쨌든 근데 이분 책에서 굉장히 좋은 또는 편안한 아이디어나 안목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시기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냐에 따라서 이 전문가들은 기회를 발견하거든요. 이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기를 실력을 닦는 시간으로 쌓아가시면은 되게 좋은 시간에 위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례에 더듬어서 제가 요 얘기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불황 때 단골로 말씀드린 사례인데, 여러분 그 스톡데일 패러닥스라고 잘 아시죠? 뭐 잘 아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환기 차원에서 뭐 정리 한번 해드리면, 그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은 스톡데일 패러닥스라는 이 용어를 만드신 당사자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베트남에서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베트남에서 8년 동안 포로로 잡혔어요. 너무 오랜 기간이다. 이분이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받으셔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뭐 엄청난 심각한 부상을 겪었는데, 이분이 풀어져서 나왔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했겠죠. 야, 그래도 끝까지 이 풀려나는 희망을 잃지 않고 대단한 훈련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푸른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 수용소에 있을 때 내년 크리스마스 때 풀려갈 거야.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할로윈 때는 풀려나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진 포로들이 빨리 죽었다. 여기서 이제 역설이 발생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냐. 자기는 이렇게 견뎠대요. 막연한 기대는 없다고 생각하고, 고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심하게 고통이 오면, 그러니까 이분을 고문했던 이유는 이분이 고위 장성이었으니까 비밀을 이제 요구했겠죠. 베트남 그 공산당 정부에서. 근데 여기까지는 오픈하자, 이런 약속을 스스로한테 하고 그걸 공유하는 부하들한테도 얘기를 한 거죠. 야,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기까지는 오픈해. 아주 사소한 약속을 하나씩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불황 때는 야, 내년에 반등할 거야. 이때는 뭐 경기가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챌린지 하듯이 의미를 쌓아가면 기회가 옵니다. 하워드 막스가 그 되게 중요한 힌트를 줬고요. 그걸 잘 견디시면 이 불황도 재미를 찾아서, 소소한 재미나 의미를 찾아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굉장히 큰 불황을 예상하는 시기를 소소하게 의미를 쌓아가시면 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자기개발의 귀환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자기개발의 그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그 작은 하루의 누적, 작은 습관의 누적, 이런 걸 좀 강조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포커싱 해가지고 2023년을 맞이하면 좋겠네요. 당분간은 통제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나로의 회귀. 네. 네. 중요한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기억하고 또 이 트렌드 모니터 2023을 읽으면서 잘 준비해 나가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주기가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좋은 주기가. 예, 그렇게 맞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드 모니터 2023의 저자이신 윤덕한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